겁쟁이 사장님과 나누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소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신입니다. 자, 벌써 2화를 맞이했는데 기분이 어떠신가요? 사실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1화를 발행하기 전만 해도 우리만의 프로젝트였는데 진짜 이게 방송이 나가고 사람들이 어땠다 저땠다 막 이런 후기를 좀 들려주기도 하고 막 이런 그 시간들이 사실 빠르게 일어난 일이라서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2화 녹음을 하고 있다는 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강단은 어떠세요? 저는 1화 녹음을 하고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좀 안도가 되긴 했어요. 그래도 나가긴 나갔구나. 근데 저희가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부족함이 너무 많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쉽기도 했어요. 좋은 대화가 뭘까, 좋은 인터뷰가 뭘까 이런 고민에 엄청 빠지기도 하고 우리 둘이 할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또 다른 게스트분을 모시고 오셨을 때는 내가 진짜 잘해야 되는데 이분과 최대한 좋은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두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인터뷰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웃기네요. 그런 대화를 저희가 나눴다는 게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그리고 오늘 저희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터뷰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 되는 길인 것 같다. 저도 인터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아티클도 좀 읽어보고 하면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듣기더라고요.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귀 기울여 듣고 다음 질문 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제가 옛날부터 인간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나는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좀 들어주고 이 사람이 최대한 편안한 마음으로 나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하는 게 그거 진짜 기술이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팟캐스트를 잘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노력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방금 강단님이 말씀하신 그런 좋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겠다. 그런 류의 대화를 저희 둘이 함께 많이 나눴습니다. 아직 한 화밖에 발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설렘과 기대가 되는 걸 보면은 팟캐스트를 시작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팟캐스트 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또 갖게 된 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저희의 방송을 들어주시고 뜨거웠어요. 그리고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여러 채널에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댓글들과 리뷰를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치즈레이즈닷컴 저희 블로그에 올라온 의리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지금 팟캐스트 듣고 있어요. 두 분이 웃음을 가득 머금고 말씀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저도 웃음이 나서 혼자 실실 웃으며 듣고 있습니다. 녹음하실 때 얼마나 웃음이 나셨을지 항상 이것저것 도전하시는 게 진짜 멋져요. 흥해라 강소팟. 의리님은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도 항상 진심으로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는 너무 감사한. 자기 전에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잡니다. 근데 이 팟캐스트도 시작하자마자 바로 들어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의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또 블로그에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영재님의 댓글입니다. 자꾸 실소가 새어나오던 첫 번째 에피소드였어요. 강소팟의 작은 코너들 제목으로 사장님들 이야기, 자고가게 하는 건 어떨까요? 듣는 입장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 속에 스며들어 함께 대화하는 것 같았어요. 포근함과 편안함이 느껴지는 팟캐스트라니 응원할게요. 잘 살아보세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영재님은 1화를 진짜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네, 구석구석 빠짐없이 듣고
그 아이디어들을 다 이 댓글에 녹여주셨습니다. 아, 저보다 더 열심히 들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방송에 코너를 만들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영재님의 댓글을 읽은 후에 제목 아이디어들을 코너에 활용해도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대리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강소파 친구 별명 같아서 친근하고 좋아용. 아마 곧 포브스 선정 자영업자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팟캐스트 1위 될 듯. 저는 포브스 선정을 원하지 않거든요. 아, 그럼 무엇을 원하시나요? 저는 그냥 손님들이 좋아해주면 됩니다. 그럼 포브스가 낄 자리가 없어요, 제 인생에. 대리님 선정 자영업자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팟캐스트 1위면 전 충분합니다. 진심으로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진심입니다. 포브스 안 돼요. 네. 대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흰지님의 댓글인데요. 사장님들의 대화 너무 귀여워요. 내 출근 친구 강소팟 너로 정했다.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저도 실제로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땐 출근하고 퇴근하는 길에 팟캐스트를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맞습니다. 출근길 동료가 되는 팟캐스트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거든요. 맞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흰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동이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조댓9R, 조댓9R이라고 남겨주셨는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알림 설정이 구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댓9만 하면 되는 거죠, 사실. 조떼꾸구, 조떼꾸구. 99, 조댓99가 좋아요, 댓글, 구독, 구독. 구독. 구독을 2번 넣어서, 네. 동동이님 말씀처럼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자 아빠님의 댓글인데요. 잘하네, 완전 방송쟁이. 사실 미자 아빠는 저의 아빠거든요. 미자는 저희 집 셋째 딸, 강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댓글이 달렸는데, 람쥐님이 옷 인터뷰의 1호가 설마 카페 단단 사장님이신가요? 괄호 열고 합리적 의심 이렇게 다 남겨주셨어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 댓글을 보고 웽? 무슨 말이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제주도의 그 관덕정 맞은편에 위치한 그 카페 단단 사장님의 아내분 성함이 미자님이시더라고요. 이런 우연이? 그래서 람쥐님이 저희 미자 아빠가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혹시 다음 게스트가 카페 단단 사장님인가 하고 대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언젠가 꼭 모시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최근에 제가 개인적으로 카페 단단에 방문했다가 너무너무 좋아서 강단님에게 빨리 같이 가고 싶다 졸라가지고 그 식당 브레이크 타임 때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 사장님을 만나 뵙자마자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게 확 느껴져가지고 소신님이 왜 꼭 와보고 싶다고 한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커피를 내리실 때 굉장히 정성스럽게 내려주셨는데 카페 단단 사장님이 제 생각에는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다른 가게에 가서 사장님 저 사실 저도 가게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하거든요. 사실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바로는 좀 이렇게 몇 번 몇 하고 번 나서 하고 그래도 조금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뭐 그 정도인데 단단 사장님한테는 바로 가서 이제 저도 사실 가게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카밍아웃. 나도 모르게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음. 저희가 요즘 뭐 소책자라는 것도 냈는데요 뭐 이렇게 구구절절 막 다 설명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된 한 20-30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짧은 시간에도 너무 편안한 휴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팟캐스트를 한다는 이야기까지는 전해드리고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섭외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타그램에 부성필님이 스토리로 저희 팟캐스트 청취 인증을 해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고 가기 아쉽네요. 좋은데. 근데 잘 살아보세도 괜찮은데. 멋쟁이 인터뷰도 괜찮은데. 자고 가게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멋쟁이 인터뷰 합시다! 라고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희의 모든 아이디어를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강단과 소신이 자고 가게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멋쟁이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아, 근데 아주 강소 작살 멋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도 좋은 아이디어 성필님 감사합니다. 성필님 감사합니다. 아, 너무 좋은 후기와 댓글 응원이 많아서 진짜 시작하길 잘했다. 진짜 다행이에요. 들어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고, 저희가 그 팟캐스트 프로페셔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질도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긴 했지만, 이 냉장고 소리가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체적인 피드백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전해주시는 분들은 사소한 말 한마디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진짜 거기에서 힘을 얻고 지금 이 화를 녹음할 용기를 내게 된 것 같아요. 아니었으면은 좀 풀이 죽어 있죠, 지금. 깨갱. 네.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왜 하냐. 왜 하냐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저희가 원래는 방송을 완전 인터뷰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려고 했는데 1화를 내보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의 간단한 대화로 매 에피소드를 시작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주에 한 번 이렇게 남겨주시는 응원 댓글도 함께 읽고 저희의 근황도 전하는 이렇게 짧은 대화를 인터뷰의 앞에 실어서 방송에 내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을 할 텐데요.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에 앞서서 방송 참여에 대한 짧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치즈레이지.com, cheesylazy.com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메일로 방송 업로드 알림과 추가 컨텐츠를 보내드립니다. 방송에 대한 후기는 블로그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듣고 계신 플랫폼에 별점, 평가, 리뷰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강소팟의 첫 번째 게스트는 바로 치즈레이지의 사장 강민석 님입니다. 저희가 고민을 했는데 첫 번째 게스트는 저희가 가장 잘 알고 그리고 섭외 실패 가능성이 없는 그런 분을 모시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인터뷰 진행은 제가 담당을 하고요. 강민석 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여기 제 앞에 강민석 님이 나와 계신데요. 인사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치즈레이지 사장 강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에서만큼은 강단이 아닌 강민석님으로서 대답을 해주실 텐데요. 준비됐나요? 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준비된 인터뷰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민석님은 아내인 그리고 또 동시에 사업 파트너인 저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어떠신가요? 저희가 사실 24시간을 대부분 다 같이 보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하고 뭐 같이 장난도 치고 뭐 일도 같이 하고 고민도 나누고 이러는 사이지만 깊은 대화를 충분히 나누기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인터뷰 자리가 생겼다는 게 또 뭐 집에서 대화하는 것처럼 하면 되겠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좋은 기회다. 평소에 잘 하지 못했던 이야기도 어쩌면 할 수 있겠다.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너무 마찬가지인 게 질문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제가 하루 종일 붙어 있으면서도 그런 기간이 아주 오래됐으면서도 물어본 적이 없었던 질문을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질문들을 오늘 준비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근두근합니다. 워밍업 질문으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요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시는지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치즈레이지 휴일인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항상 다른 것 같고요. 치즈레이지에 출근을 하는 날이면 보통 오전 한 7시에서 7시 반쯤 일어납니다. 그다음에 간단히 뭐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씻은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죠. 한 오전 8시 이내에 이제 치즈레이지에 도착. 네. 이제 도착 후에 다음 날에 구울 빵 반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일에 쓸 빵을 이제 구워내는 거죠. 네. 제가 뭐 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치즈레이지에서 그거를 매일마다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11시에 영업을 시작하고 11시에서 이제 2시까지 점심 영업하고요. 2시에서 5시가 브레이크 타임인데 대부분은 가게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해 먹고 근데 너무 피곤하면은 낮잠도 좀 자고 아니면은 이제 만들 게 항상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재료 만들다 보면 브레이크 타임 또 쌩 하고 지나가 버리고 저녁 영업이 5시에서 시작해서 8시에 끝나거든요. 8시에 끝나면 뒷정리, 뭐 설거지와 뭐 재료들도 다 냉장고에 넣어야 되고 일찍 가면은 뭐 8시 40분 정도 되고 보통은 한 9시 정도. 저녁 9시 도착하니까 뭐 간단하게 씻고 뭐 책 좀 읽을 때도 있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 이런 거 볼 때도 있고 그런 거 보다 보면은 이제 또 잘 시간입니다. 하루 일과에 치즈레이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죠. 듣다 보면 옛날 회사 다닐 때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어떤 부분은 회사원과 다를 바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회사 다닐 때나 지금이나 정해진 시간에 뭐 정해진 장소에 와야 하는 건 똑같은 것 같고 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은 일단 뭐 마음가짐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저는 그 치즈레이지의 회사로 따지면 대표고 치즈레이지가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또 내 책임 이게 확실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마음가짐이 아예 다른 것 같고 치즈레이지라는 가게를 처음 준비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걸 직접 결정하셨을 거잖아요. 저는 그 직접 결정하신 부분에 있어서 또 가장 인상 깊다고 생각하는 게 최대한 직접 만든다라는 원칙이었어요. 오늘 하루 일과를 얘기하실 때 그 빵을 굽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그 빵도 배워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빵을 직접 만들 생각을 하셨을까요? 최대한 직접 만든다라는 그 원칙을 어떻게 처음에 생각하고 지키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인간으로서 잘 사는 삶일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특히 회사를 그만두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읽었던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문구가 인간의 영혼이라는 거는 그 자기 의존에서 나온다. 영어로 하면은 아마 뭐 self-reliance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봤을 때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삶에 대한 좀 확신도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 문장을 봤을 때. 나는 앞으로 내 일을 할 때 최대한 이걸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사실 그게 100% 가능하진 않죠.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나만의 기술로 모든 걸 다 해낼 순 없으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에서는 최대한 공부를 해서 배우더라도 그래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첫 번째로 쓴 글인 그 주인이 되는 삶에서 그 문장을 인용하면서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 거다. 주변 사람들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망해라고 해도 상관없어.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니까 밀고 가는 뭔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소비자로서 원하는 거를 내가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받고 싶은 물건을 내가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가고 싶어 할 샌드위치 샵은 어떤 모양일까를 고민했을 때 빵도 직접 만들고 소스도 직접 만들고 피클도 직접 만들고 너무 정성이 많이 들어간 샌드위치네? 거기에다가 사장님들도 막 친절하고 분위기도 편안하고 저는 소비자로서 나라면 그런 게 있으면 진짜 좋아하겠다. 매일 가겠다. 팔로우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에 가장 중요하다는 게 빵이라고 하는데 빵을 다른 데서 가지고 오면은 뭐 당연히 단가도 비쌀 거고 퀄리티 컨트롤도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빵 만들어주시는 분들이 갑자기 휴가 간다고 하면은 뭐 저희도 닫아야 되잖아요. 뭐 그런 안정성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때는 그렇게까지 고민하진 않았지만 그냥 감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 마음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최대한 직접 만들어 보자. 그리고 제빵 자체가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안 했을 텐데 처음 해보니까 은근히 이게 재밌어가지고 이 세계가 생각보다 이게 넓구나. 그냥 뭐 밀가루랑 물이랑 섞어가지고 이스트 쏙쏙 넣고 뭐 기다리면 빵이 푹 부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고수들이 너무 많은 거죠. 제빵 고수. 제빵 고수들. 제가 그 제빵 공부를 하면서 유튜브에 여러 영상을 찾고 제가 딱 봤을 때 이 제빵 고수님의 영상 너무 좋다 싶은 것들은 제 플레이리스트에 담아놨는데 그 플레이리스트 이름이 베이킹 가츠였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킹 신들을 제가 모셨어요. 신전 같은 네, 곳이네요. 뭐 일본에 계신 분도 있고 한국에 계신 분도 있고 뭐 당연히 뭐 프랑스에 계신 분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뭐 그냥 만져만 봐도 반죽이 어떤 상태인지 아는 경지에 오르신 분들, 막 오감을 이용해서 다 보시는 분들이니까 베이커가 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샌드위치 샵 안에서만큼은 샌드위치 빵만큼은 내가 저분들의 정신을 조금이라도 이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정신을 단순히 제빵에만 담고 계신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글을 쓰는 치즈레이즈닷컴도 직접 만드셨고 유료로 발행한 그 소책자를 읽을 수 있는 전자책 웹사이트도 개발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또 강민석닷컴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블로그도 직접 만드셨어요. 저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그런 걸 이제 직접 만드는 그 기술이나 막 이런 것도 너무 대단해 보이지만 안 해본 걸 어떻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실제로 저희가 그 가게를 준비할 때 빵을 직접 만들겠다고 선언하셨죠? 근데 제가 반대를 했었어요. 사실 강하게 반대를 했었죠. 샌드위치 샵을 열겠다고 주변에 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만들지도 못하는 빵을 먼저 배운다면 대체 언제 개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제가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실제로 실천할 용기 같은 거. 그 빵도 그렇고 만들어보지 않은 어떤 블로그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런 걸 직접 만들겠다고 하는 그 용기가 또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저는 그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따라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한다는 게 뭐 유행 따라 뭐 사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좀 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베이커를 아까 좀 본받고 싶어서 그런 정신을 저희 샌드위치 빵에 담았다고 했는데 프로그래머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프로그래머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도 그분들이 쓴 글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개발자분들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오픈소스 문화가 있잖아요. 그 대가 없이 자신이 만든 코드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공유하는 그런 문화가 저는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문화가 사실 사회 전반적으로 많이 퍼져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레시피나 이런 것도 전부 다 저희 블로그에 올려놓는 게 그 오픈소스 문화를 좀 이어가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진 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다면 뭐 저희와 비슷한 샌드위치 샵을 내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 레시피를 참고할 수 있다면 그냥 그 드리고 싶은 거죠. 대가 없이. 근데 그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뭐 그래도 너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든 건데 그걸 돈을 받고라도 팔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화가 오픈소스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레시피를 내놓고 그 레시피에 어떤 사람이
좀 더 뭘 추가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두부치즈 레시피를 저희 블로그에 올려놨는데 어떤 분이 블로그에 그걸 치즈를 만들었다고 올리시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뭐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저런 것도 들어가면은 더 맛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버전의 치즈도 만들어보고 저런 버전의 치즈도 만들어봤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저는 되게 뿌듯했어요. 아, 그래서 웹사이트를 직접 만드는 것도 내가 플랫폼에 기대지 않고 내 웹사이트를 온라인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일단 마음이 컸고, 결국에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내 글을 거기에다 올리는 게 가장 그 주인다운 삶이 아닌가. 비개발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공부를 좀 하면은. 그리고 공부가 그 지루한 공부가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왕 내가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그걸 온라인에 올릴 거면은 내 도메인에 내가 만든 웹사이트에다 올리자. 근데 이게 말이 내가 만들었다지 사실 수많은 오픈소스 코드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 제 웹사이트를 구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굉장히 그 멋있는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제주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치즈레이지의 뭐 미디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때 30명 정도 있었나요? 30명 정도 되는 학생들한테 혹시 여기에 그 도메인을 구매해 본 적이 있는 분이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단 한 명도 손을 들지 않았거든요. 그랬죠. 근데 저는 예상을 했어요. 한 명도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면 뭐 제 주변에만 봐도 자기가 뭐 블로그를 한다고 했을 때 뭐 네이버 블로그나 뭐 브런치, 티스토리 이런 데에다가 하시지 자기 도메인을 직접 따서 웹사이트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올리시는 분은 많이 없거든요. 특히 비개발자라면 더 그럴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사실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올리면은 가장 득을 보는 건 네이버고, 뭐 티스토리면 카카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데이터라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맞는데 내 것을 온라인에 올려놨는데 내 것이 아닌 게 된 게 저는 찜찜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네. 많은 분들은 편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저도 그래왔고 내 데이터를 내가 소유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제가 그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 특히 온라인 프라이버시라는 게 사실 웹사이트에 요즘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스크립트들이 이 유저가 어디에서 들어왔고 여기에 얼마나 머무르고 뭐 어떤 클릭을 하고 그러니까 이 들어온 사람의 취향을 단번에 파악하잖아요. 그런 게 당연시 되어 왔고 근데 이제 많은 그 개발자분들이 이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웹사이트를 만들 때 그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태도를 좀 많이 보여주거든요. 저는 그런 걸 좀 따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치즈레이지닷컴에도 전혀 추적하는 트래커나 뭐 광고도 당연히 없고 그런 거 넣지 않았고 제 개인 웹사이트도 완전히 클린하게 뭐 누가 어디서 들어왔고 뭐 어떤 검색어를 쳐서 들어왔고 이런 걸 아예 모르게 만들어 놨는데 뭐 나는 뭐 숨길 게 없는데 뭐 굳이 신경 안 쓰는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커피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몰래 다 녹음을 해서 내 프로파일을 만들고 강민석은 커피를 차갑게 마시는 걸 좋아한다. 강민석의 뭐 취미는 테니스다. 뭐 이런 거를 다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면 기분이 안 좋을 거잖아요. 싹하죠. 네. 근데 그거를 온라인에서는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면은 저는 좀 동의가 안 되는 건가? 네, 저는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답변해 주시는 거 듣다 보면 민성님의 철학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 가치관에 영감을 준 존재들이 있고 또 그 영감을 받아서 그 민성님이 만들어내고 싶은 어떤 제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샌드위치일 수도 있고 블로그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원하는 요소들을 가진 제품을 만들려면 어딘가에 의탁할 수가 없는 거죠.
영부터 직접 만들어야 민성님이 말씀하신 그런 프라이버시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완벽하게 뭐 공유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딱 원하시는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직접 만들 수 있는 용기가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치즈레이즈도 이게 될까 싶었는데 됐잖아요. 그니까요. 거기에서 자신감을 얻고 아, 이제 다음에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웹사이트 하나 만들 수 있나? 뭐 공부하면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으로는 내가 그러면은 뭐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나 만들 수 있을까? 혼자서? 지금은 안 되겠지만 저 공부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뭔가 성공 경험이 조금씩 쌓이면서도 용기가 더 생기는. 그렇죠, 그렇죠. 나는 샌드위치 사장이니까 샌드위치만 고민해야지? 뭐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관심사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그 정확한, 적절한 그 제품에 담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가장 솔직한 철학을 어떤 제품에 담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치즈레이지라는 공간에서 이런 샌드위치를 내게 된 거고, 음, 이런 걸 이제 드셨을 때 저와 잘 맞는 분들은 네. 좋아해 주시는 거고, 뭐 웹사이트도 그렇죠. 저희 블로그를 들어왔을 때 글을 읽고, 너무 글이 담백하고 좋다. 이러는 분들이 이제 저희 가게에도 찾아와서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손님이 올 때마다 이제 너무 뿌듯하죠. 아, 뭔가 생각에 프리퀀시가 맞구나. 아, 네. 그러니까 민성님이 원했지만 타협하고 다른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다면 그 글을 읽고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을 때 혹은 그 제품을 먹고 좋아해 주시는 손님이 있을 때 지금만큼 좋을 순 없겠네요. 아, 그렇죠. 완벽히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아, 또 이것도 궁금했어요. 제빵 하시는 분들에게 영감을 많이 받고, 또 프로그래머에게 영감을 많이 받는다고 또 했는데, 이게 어떤 직업군이잖아요. 또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나요? 베이커, 프로그래머, 뭐 셰프 분들도 좋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특히 식당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 소신님한테도 많이 말씀드렸던 그 지로 스시의 꿈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도 영감을 많이 받았고, 지로 할아버지의 그 스시를 향한 집착, 네. 90이 넘어서도 자기 전에 스시만 생각한다는 그 일편단심,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내가 따라할 순 없지만 그 장인 정신의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뭐 꼭 그런 그 외길 인생 셰프님들한테만 감명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유명한 셰프분 중에 그 데이비 챙 있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뭐 데이비드 장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데이비 챙은 뛰어난 셰프일 뿐만 아니라 미디어 회사도 따로 운영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이제 본인의 그 자서적인 이야기를 그 담은 책도 내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창구로 소통을 하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셰프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런 게 저는 되게 감명 깊었거든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좀 매력적이어가지고 아. 재밌으시고 그러니까 그런 분을 볼 때도 존경할 만하다, 멋있으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직업군으로 나눠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냥 본인이 가진 개성을 좀 100% 어떻게든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때마다 좀 다른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웹사이트 구축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럴 때는 프로그래머 분들이 쓴 뭐 에세이나 뭐 글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직접 쓴 코드를 보면서 영감을 많이 받는 거고 그리고 빵 공부할 때는 이제 베이커 분들을 찾다 보니까 이제 그 그룹 내에서 어떤 분이 제일 본인의 일에 철저하게 철학을 담으려고 하는지 음. 그리고 저런 분들의 빵집에 가서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빵을 굽는다고 하는데 저런 분들의 퀄리티만큼 내지 못한다고 해도 저 정신만큼은 조금 따라가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뭐 프로그래머가 쓴 에세이 아니면 아까 데이비 챙 얘기를 할 때에도 뭐 사람이 쓴 책이나 미디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제가 옆에서 민성님을 볼 때에도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컨텐츠를 참 많이 소비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그 텍스트로 된 컨텐츠를 참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또 그런 좀 고민의 시기에 보통 책을 많이 찾게 되잖아요. 누구나. 그래서 민성님이 그 치즈레이지를 준비할 때는 또 어떤 글들을 많이 읽었고 치즈레이지를 만드는데 가장 영감을 받았던 작가나 아니면 책 같은 게 있다면 소개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치즈레이지가 식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글에서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긴 해요. 그 시절에 그 데이비 챙 자서전을 읽으면서 책 마지막에 뭐 셰프가 되려면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원칙이 설거지를 좋아하는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셰프가라고 해도 뭐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설거지다. 너가 기대하는 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었어요. 내가 식당을 가면은 다 준비된 상태만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 것부터 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손님에게 이 마지막 제품을 주기 위한 준비 과정을 다 즐길 수가 있을까? 사실 그게 좀 고통스러울 텐데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해준 책이었던 것 같고 그 책의 제목 혹시 기억하시나요? Eat a Peach. 네? Eat a Peach. Eat a Peach였던 것 같아요. 네. 한국 발음으로 해주시면 제가 더 잘 이해할 것 Eat a 같습니다. Peach였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책이나 에세이에도 많이 감명을 받았는데 그 미니멀리스트 안트러프러너라고 한국어로 하자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들 뭐 이런 책인데 책을 쓴 분이 검로드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크몬 같은 회사를 미국에서 운영하는 분이세요.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정말 여러 그 창업가분들을 만났고 이런 작지만 진짜 탄탄한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뭐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많이 영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일단 작은 회사들의 특징이 커뮤니티가 분명히 있다는 거, 팬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래서 나도 내 일을 한다면은 나를 좋아하는 사람 100만 명을 만들 게 아니라 나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들을 뭐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던만 있어도 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좀 책인 것 같아요. 뭐 미니멀리스트 안트러프러너나 또 그 시절에 읽었던 책 중에 그 This is not a t-shirt라고 바비 헌드레즈라는 그 한국계 미국인인 분이 그 스트릿 브랜드 더 헌드레즈라는 스트릿 브랜드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 어떻게 해서 아주 작은 그 티셔츠 가게로 시작했던 브랜드가 어떻게 지금의 그 굉장히 성공한 스트릿 브랜드까지 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책에서도 커뮤니티 빌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브랜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이 그 people over product거든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을 그냥 돈으로 보지 않고 이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커뮤니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자세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1년이 좀 넘었잖아요. 치즈레이지를 운영한 지. 받았던 그 영향이 이 일에 스며들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잘 발현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제가 그 말씀을 못 드렸던 그 책 중에 책이나 팟캐스트 중에 그 네. 나발 라비칸트라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계신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 겸 창업가 분이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했던 이야기를 여러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나온 책이 있어요. 책도 너무 좋고 그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팟캐스트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거기에서 뭐 부를 어떻게 쌓을 것인지 행복을 어떻게 뭐 이룰 수 있는지 뭐 삶에 대한 뭐 전반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것이 본인이 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그 지식을 어떤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좀 극대화시킬 것인지 영향력을 네.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한다. 전통적으로는 뭐 노동력이나 아니면 뭐 자본이나 이런 것들이 레버리지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시대에는 미디어와 코드가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최대한 미디어와 코드 두 가지의 레버리지를 가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웃긴 게 샌드위치 샵을 열려고 하니까 뭐 샌드위치 샵에 뭐 미디어가 갑자기 코드를 붙일 수 있을까? 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그 밸런스를 맞추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뭐 기술을 의존하고 최대한 미디어와 코드 레버리지로 뽕을 뽑겠다. 완전 최고의 부자가 되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래도 나는 내 손으로 직접 뭔가를 만들고 사람들과 페이스 투 페이스로 교류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사람 냄새 나는 일을 하면서 그 코드와 미디어 레버리지까지 함께 넣어서 좀 일을 해보고 싶다. 그 밸런스를 맞추고 싶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치즈레이지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면서 코드를 넣었죠. 그리고 웹사이트에 여러 가지 글을 넣으면서 이제 미디어를 넣고 이 팟캐스트도 미디어 중에 하나고 네. 그냥 코드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 미디어는 저희가 지금까지 소책자라는 유료 콘텐츠를 또 처음으로 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저희가 눈을 감고 잠을 자고 있어도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창업하기 전에 제가 지금의 저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민서가 너가 원하는 밸런스를 맞추고 있구나. 뭐 손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있고 너무 지치지 않았고 사람들 때문에 뭐 상처받는 것도 아니고 단순 반복에 뭐 힘들어서 지쳐 있지 않구나. 너무 감동스럽네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사실 식당을 하게 되면은 나만의 시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없어요. 그렇죠. 네, 많이 없는데 그 안에서도 어찌됐든 새로운 걸 계속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샌드위치 외로도 저희가 다른 그 제품들을 많이 만들면서 거기에서 큰 뿌듯함이 오는 것 같아요. 민성님 이야기를 또 듣다 보면은 아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그 외국물 먹은 느낌이 나죠. 저 같은 그 토종 한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나오지 않는 레퍼런스나 아니면 발음들이 이제 들리실 텐데, 실제로 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활동이 아니죠. 연예인이 아니니까 그 생활을 많이 하셨잖아요. 처음으로 유학을 시작하신 게 언제죠? 중1 때 중국으로 처음 넘어갔고 중국에서 한 2년 반 정도 보낸 후에 고등학생 때부터 미국에서 지내면서 대학교까지 미국에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한 2년 반, 미국에서 한 8년, 그래서 총 해서 10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삶에 지금 사는 방식이나 이런 것에 그 중국에서 생활하셨던 게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나요? 아니면 미국에서 생활하셨던 게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나요? 미국에서의 시간이 확실히 지금에 있어서는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은데 중국에 있을 때는 제가 방황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가기도 했고 뭐 중국어도 전혀 못하는 상태도 갔어서 뭐 공부는 뭐 당연히 안 했고 같이 그 기숙사 생활을 했던 형들이 있었는데 한국인 형들 네. 그 형들 졸졸 따라다니느라 바빴기 때문에 중학생 때는 제대로 방황을 했다. 그때 뭐 보통 한국에서 중학교를 보내면은 공부하느라 정신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는 뭐 수업 시간에 뭐 농구하고 뭐 탁구 치고 뭐 나가서 뭐 매점 가서 뭐 하나 뭐 까먹고 뭐 이런 시간이 워낙 많았어서 그런 방황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고등학생 때 미국에 갔을 때 네. 또 영어를 정말 하나도 못한 상태에서 갔거든요. 처음에 그 고등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90도 인사를 했습니다. 놀라셨겠네요. 하이 하면서 90도 인사를 했어요. 하이와 동시에 숙였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뭐 미국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였고, 뭐 아는 거라고는 뭐 Hi, I like soccer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네. 제 스스로도 걱정이 많았어요 그때. 아 중국에서의 실패? 어릴 적에 뭐 실패라고 하기엔 그렇지만 뭐 중국에서의 방황을 여기서도 이어가는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황을 한번 제대로 했어서 그런지 고등학생 때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는데 조금씩 적응을 하게 되면서 막 나 혼자 그 미국 드라마 자막 틀어놓고 공부하고 집에서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이유가 중학생 때 충분히 방황을 해놔서 그러지 않나. 그리고 고등학생 때까지는 사실 저는 미국에서의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자유롭긴 했지만 제가 자유롭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가보니까 학업 분위기가 너무 자유로운 거죠. 당연히 교수님도 어른 취급을 하고 제가 대학교를 처음 들어간 곳이 그 미네소타에 있는 그 맥칼레스터 칼리지라고 작은 인문학 중심의 학교인데 보통 수업에 학생이 뭐 적으면 10명도 해서 뭐 20명 그 정도였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모든 학생이 절대적으로 참여를 하는 뭔가 그런 분위기였고 제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저 굉장히 소심했거든요. 말도 안 하고 뭐 손도 들기도 막 두근두근 못하고 한국 사람처럼. 네, 괜히 교수님이 말 걸면은 아이고 큰일 났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런 마음가짐이 이제 여러 감사한 교수님들 덕분에 깨지기 시작했고 내가 내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데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중학생 때도 방황을 많이 하면서 마음이 움츠려졌고 어떨 때는 밖에 나가기 무서웠거든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은 싫었어요. 모르는 사람들을 보는 게 너무 무서웠고 그러다 고등학생 때 갔는데 또 영어도 못하니까 초반에 미국 애들한테 놀림도 많이 받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 더 마음이 움츠려든 것도 있었죠. 근데 대학교에 가서도 그 스탠스를 이어갔는데 어느 날 어떤 제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저랑 1대1로 오피스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민석 너한테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질문을 했는데 너가 답변을 안 해서 내가 좀 속상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 죄송하다고 내가 준비가 안 됐었다. 그 질문에 대한 숙제를 제대로 못 해와서 답변을 못 한 것 같다. 근데 그 교수님이 자기 수업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수업에서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 무대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춤춰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겠지만 막상 자기가 손을 잡고 무대 위로 올려준 다음에 자기랑 같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은 다 좋아한다고. 근데 그 말이 되게 저는 인상 깊었어요. 네. 인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춤추는 거 싫어하는 인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창피할 뿐. 창피할 뿐. 혼자서 가장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뭐 집에서 춤추면서 즐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제 그 교수님이 그래서 저한테 내가 너를 무대 위에 올려줄 테니까 같이 춤을 추자. 멋있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울컥하네. 그때 큰 감명을 받았고 그 이후부터 용기를 내서 조금씩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손을 들기 전에 머릿속으로 리허설을 한 두세 번 합니다. 아, 이거 얘기해도 되나? 아, 이거 문법 맞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몇 번 해보니까 교수님도 반응도 좋고 좋은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말을 이제 막 많이 하는 학생이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사립학교에 들어갔다가 이제 주립학교로 좀 학비가 좀 싼 데를 다니고 싶어서 네. 주립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주립대학교를 다닐 때도 그 굉장히 큰 학교지만 작은 수업만 이제 찾아다녔어요. 가장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시험 위주가 아니라 글쓰기 위주인 수업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어쩌다가 그래도 조금 큰 규모의 수업이고 거기에 뭐 다른 한국인 유학생들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중에서야 그 한국인 유학생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너 한국인이냐고 물어본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저 미국인인 줄 알았다고. 왜냐면은 한국 유학생들은 그러니까 진짜 한국에서 막 대학부터 이제 미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보통 수업에서 적극적이지가 않으니까 네. 저를 보고 쟤는 완전 미국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아, 이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태도 때문에. 태도 때문에 뭐 제가 영어 발음이 미국인인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생각하기로도 내가 많이 변화했구나. 그래서 미국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돌이켜보면 큰 임팩트를 준 것 같고 어찌됐든 영어를 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영어로 접할 수 있는 지식이 너무 방대한 거에 대해도 감사하고 네. 뭘 배워도 영어로 배우면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고 뭐 한국어로도 배워도 뭐 요즘 세상이 좋기 때문에 다 충분히 배울 수 있지만 어찌됐든 영어로 내가 원하는 책이 있으면 찾아서 읽을 수 있고 영어로 된 튜토리얼이 있으면 뭐 듣고 이해할 수 있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게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 부모님이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음, 이제 자식들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도 가지고 있죠. 이제 한국에 돌아오셔서 회사를 몇 군데 거치셨죠. 이제 거치고 결과적으로는 회사를 다니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저와 함께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셨었나요? 저는 그 당시에 제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행복하진 않다고 생각을 했고, 이 회사원으로서 내가 앞으로 예를 들어 10년을 살아야 한다면 만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아, 그래서 이런저런 회사를 너무 짧게 많이 다녔죠. 이 회사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을 했던 것도 같고, 근데 사실 그 내 삶의 문제를 회사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됐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어떻게 회사가 해결해 주나? 근데 완전히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내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사실 그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있긴 했어요. 그래도 나랑 잘 맞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 세상 어딘가에. 세상 어딘가에? 요즘 세상이 넓은데 한국에 없다고 해도 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치즈레이즈라는 뭐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식당이 될 수도 있고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그래도 그 저와 비슷한 철학을 공유하는 파트너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왜냐면 혼자면은 이게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음, 사실 많이 흔들렸어요.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이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샌드위치 그것도 좁혀서 비건 샌드위치를 하는 게 맞아. 내 철학에는 맞아. 왜냐면 좁은 거고 뭐 다른 사람이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거고 다른 사람은 다 망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거지. 네. 그래서 나는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될 거고 여기에 코드와 미디어를 넣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꾸려 나갈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에서 보면은 그래 민서가 그 맞는 생각이었지 싶지만 그때는 계속 흔들렸거든요. 잠깐만 오늘 식빵을 구웠는데 빵이 개판으로 나오네. 그러니까 빵이 개판으로 나오니까 이게 빵 구우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그러면서 이거 내가 언제까지 이 빵만 굽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좀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은 또 안 좋은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그럼 안 좋은 생각만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흔들렸죠. 근데 흔들릴 때 그래도 옆에 한 명이 흔들리면 한 명이 또 의지가 불타고 있으면은 그걸로 밸런스가 맞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실망시킬 수 없다. 내가 지금 파트너에게 나는 이런 거 만들 거야 라고 호언장담을 해놨는데 갑자기 가서 약한 소리를 하면은 좀 부끄럽잖아요. 스스로도 부끄럽고 이 사람한테도 부끄럽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마음을 다잡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동업에 반대하잖아요. 근데 동업, 심지어 부부 창업? 정말 반대하는 사람 많죠. 그 저희도 시작할 때 그런 걸 이제 많이 유튜브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부부 동반 창업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고 막 댓글이 난리가 나요. 막 나는 이혼하고 혼자 장사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댓글들. 그 시작하기도 전에 그 겁을 먹게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었는데 방금 민성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같이 일하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였으면 그러면 창업을 안 하셨을 것 같은가요? 그때는 혼자 창업할 준비가 안 돼 있었죠. 뭐 기술이 없고 이런 걸 떠나서 마음가짐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소신님과 함께 한번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할 수 네. 있다는 자신감도 있고, 뭐든지 예를 들어서 치즈데이지가 내일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혼자 해봐 라고 하면은 그래 혼자 할 수 있어 라고 할 것 같은데 그때는 못해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은 할 수 있어요라는 말이 어쩌면 살짝 서운해야 할 수도 있는 말 같거든요. 왜냐면 둘이 일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근데 너무 뿌듯하네요. 되려.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에 감사한 일이죠.
마음에 드는 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창업을 이제 결심하시고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또 식당이라는 업을 선택을 하셨어요. 그 얘기하신 것처럼 뭐 미디어를 붙이고 코드를 붙이고 이런 생각들은 처음부터 했지만 그래도 본질은 샌드위치 샵, 식당이잖아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했을 때 그 식당이라는 업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만족을 하시나요?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대체적이라면, 이게 만족을 안 할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손님이 2명 왔다고 하면은 이 두 분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준 거에 만족할 수 있지만 네.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말로는 두 분에게라도 최선을 다했으면은 그게 된 거지. 그게 사장의 도리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마음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한 20개는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2개만 판 거예요. 그럼 18개를 버려야 하고 내가 사람들이 원하지 않은 제품을 만들어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식당이라는 게 너무 외로운 식당 사장이라는 게 외로운 일이구나. 네. 그냥 주구장창 사람을 기다려야만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다고도 느낄 때 내가 만약 식당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죠. 하지만 저희 치즈레이지라는 식당이 비건이라는 특성도 있고 그리고 뭐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인지도 몰라도 굉장히 좋은 손님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개인적으로도 막 친해지고 이제 그런 분들과 공유를 하게 되고 새로운 인연들이 많이 생기면서 이거는 식당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정도의 관계를 맺는다는 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음식을 먹고 이분이 감명을 받고 내가 100마디 말을 안 해도 이분은 아는 거죠.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음식을 먹어보니까 음식이 다 말해주니까 그러면서 좀 관계가 빠르게 형성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다는 게 식당의 큰 장점이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손님이라면은 치즈레이지가 휴일이 아니라면은 언제든 찾아가서 이 사장님들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손님 입장에서는 되게 큰 매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정해진 시간에 열고 약속한 시간까지는 운영을 하고 이 루틴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손님 입장에서는 진짜 뭐 매일 와라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다른 부분보다는 언제 누가 올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말씀하신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동시에는 가능성이잖아요. 누구든 언제나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거니까 안 좋은 날에는 당연히 안 좋은 면을 보게 되지만 좋은 분들만 오는 날이 사실 더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식당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삶을 돌아봤을 때 식당이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여행을 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하면은 어떤 식당에 갔냐가 사실 기억에 제일 많이 남거든요. 뭐 대단히 멋있는 성당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도 기억에 남고 멋진 자연 광경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떤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너무 좋았고 음식이 좋았고 뭐 이런 것들에 기억이 잘 나는 거 보면은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일이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식당을 하는 것 자체가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는 거를 모두가 알아도 식당을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매력이 있는 거죠. 내가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확 보이니까. 근데 저희도 그걸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럼 단순히 이분의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런 단어까지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치유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죠.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뿌듯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느꼈던 손님의 피드백이 고맙다는 거였거든요. 그냥 뭐 잘 먹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음식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저녁에 여기에 와서 음식을 먹고 너무 하루 힘들었던 걸 다 뭐 잊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또 시작한 일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지나서 생각해보면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면서 아, 식당이라는 업의 본질 중에 하나가 손님과 이런 뭔가 음식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다른 설명을 서로 붙이지 않아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도 비슷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반면 힘든 날도 있잖아요. 식당을 만약에 언젠가 그만두게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만큼 좀 크리티컬한 어떤 단점이나 힘든 점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공간을 빌려서 연세를 주고 공간을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은 나가게 되는 경우가 첫 번째로 떠오르고, 두 번째는 손님이 아예 안 찾아오면 문을 닫아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내적인 힘듦이 아니라 진짜 외부적인. 외부적인 거죠. 내적인 힘듦으로 닫기는 오히려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손님이 계속 찾아오시고, 몇 분이 되셨든 찾아오시고, 우리가 만드는 음식에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다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데, 아유, 내가 힘들다, 질린다, 질려 하면서 문을 닫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근데 질리지 않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점심, 저녁 영업도 하지만, 나중에는 영업시간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변화를 주는 게 손님 입장에서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희가 어찌됐던 그 시간을 내서 좀 새로운 일에 많이 도전을 해야 이 식당도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저는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에요. 그냥 같은 일을 주구장창 그 쳇바퀴 돌듯이 반복을 하면은 지쳐요. 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는 좀 감각도 있어야 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좀 스릴도 느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식당을 오래 가지고 가려면, 시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샌드위치 외적으로도 노력을 할 수 있게 좀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근데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기본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샌드위치 맛은 이제 하락하는데. 점점 구려지는데. 네. 뭐 손님들이 당연히 다 알아보잖아요. 당연하죠. 네. 기본을 지킨다는 게 똑같이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루에 1%씩만 나아지면은 뭐 금방 몇 배씩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되는 거죠. 제가 제빵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조금씩 나아지고 내가 어느 순간 이 정도면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또 빵이 망해요. 그러면서 또 다시 초심을 되찾고 호되게 혼난다. 네, 호되게 혼나는 거죠. 이제 그 발효 신에게 호되게 당하기 때문에 항상 집중해야 하는 거고 항상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손님들이 빵이 너무 맛있어요라고 한다고 해서 그래 지금 있는 그대로 가자라고 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공부도 더 해야죠. 기본적인 공부를. 근데 그걸 뭐 몰아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씩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그 질리지 않기 위한 노력 중에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 치즈레이지는 문을 열기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창업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글을 썼어요. 그리고 그 글을 쓰자라고 하는 데 있어서도 민성님의 의견이 참 컸고, 식당 사장으로서 글을 쓴다는 게 또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 핀란드에서 구독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전 세계에서 한국어만 읽을 수 있다면 저희 글을 접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글쓰기라는 게 생각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 생각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훈련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뭐 글쓰기도 그렇고, 코딩도 그렇고, 이 팟캐스팅도 그렇고, 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하는 거를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스테인리스로 된 것보다 나무로 된 의자가 좋아. 그 이유가 뭘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나무로 된 의자가 좋다고 주장하는 글을 쫙 쓰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음, 이게 내 철학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글로 내 생각을 다듬는 게 이 프로세스 자체가 글 쓰기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저는 대학생 때 그 문학을 전공했다 보니까 문학을 분석하는 글을 많이 썼는데 지금 돌이켜보면은 무슨 글 썼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글쓰기라는 게 저도 이거 어디서 봤는데 기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잊기 위해서 쓴다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글도 사실 뭐 돌이켜 봤을 때 완전 까먹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 머리를 한번 이렇게 글을 쓰면서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다듬고 기록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렇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 뭐 잊어버린다는 게 완전히 까먹는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부담을 더는 거죠. 나는 빵을 직접 굽기로 했어. 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대한 철학을 담은 글을 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부담을 마음속에서 덜어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또 다듬고 내고 다듬고 내고 이 좀 과정을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매듭을 지은 다음 고민의 근거로는 쓸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 더 이상 곱씹지 않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이해가 되네요. 네. 옛날에 쓰셨던 글을 자주 읽으시나요? 자주 읽는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가끔 뭐 정주행 합니다 하면서 댓글이 달리거나 네. 그럴 때 읽어보죠. 그럼 옛날에 썼던 그 치즈레이지닷컴 블로그에 올라간 민성님의 글 중에 가장 좋아하는 글?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게 다양하게 해석될 것 같은데 좋아하는 글이 있나요? 뭐 특별히 좋아한다 이런 글을 하나 꼽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당장 그 기억에 남는 글은 일단 첫 번째로 쓴 글 아까 말씀드렸던 나는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했다. 가장 처음 네, 쓴 가장 글. 처음 쓴 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네. 제가 또 기계에 대한 생각이 많거든요. 기술이 어떻게 세상을 좀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또 어떤 책을 읽으면서 그 책에서 이제 앞으로 뭐 기계나 AI의 기술 발전이 일어나면서 남는 직업들은 감정을 담는 일일 거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면서도 맞아. 나는 내 감정을 담아야겠다. 인간으로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식당도 앞으로 그 많은 변화가 생길 텐데 지금만 해도 뭐 당장 집 앞 식당만 가도 키오스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뭐 조리, 뭐 프랩 이런 것도 기계가 하는 날이 분명 올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날이 올 거야. 근데 지금 우리의 그 전 세계적으로 기술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찾아보다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글을 썼어요. 전 세계 여러 푸드 스타트업 이런 것도 좀 찾아보고 굉장히 단순한 음식만 만들더라고요, 지금은. 조리하기 쉬운? 그렇죠. 조리하기 쉬운 음식들인데, 예를 들어서 뭐 피자 자판기. 네. 거기 피자 자판기에서 나오는 피자가 잘하는 피자집에 가서 먹는 수준은 절대 아니고, 네. 그리고 뭐 빵 자판기 이런 것도 있는데, 빵이 잘 나오긴 하는데, 뭐 유명한 베이커리에 가서 먹는 그런 빵 맛은 아닌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직 자동화가 거기까지 못 갔구나. 근데 맛이 어느 정도만 괜찮으면은 자판기 뚝 누르면은 피자가 3분 만에 나오는데 맛도 괜찮아. 가격은 훨씬 싸. 그러면 거기 가서 먹지. 예를 들어 2배 더 맛있다고 해도 식당에 가서 먹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된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건 샌드위치 자판기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뭘 내세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면은 내 메뉴에 일단 창의성을 담아야겠다.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그리고 내 가게를 어떻게 경영할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감정과 좀 창의성을 담으려고 하는 거죠, 제 일에.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담은 글을 썼죠, 그때. 그 글을 쓰고 나서 좀 만족했어요, 저는.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리서치를 하면서 배운 점들도 많았고,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빵을 자판기 안에서 반죽부터 해서 구워버리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그때 보여주셨던 다양한 로봇들이 있었는데, 음. 지금의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부족해 보이고, 좀 한편으론 기괴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요리를 한다는 게? 근데 금방이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글을 아주 흥미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음. 또 다른 글도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쓴 글 중에 사장에게는 명상이 필요하다라는 글이 있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속 평화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고 그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행복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면은 마음속 평화인 것 같거든요. 근데 사장으로서 일을 하면서 마음속 평화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서 이제 썼던 글인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게 단기적으로는 가장 최악을 생각하고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뭐 그런 문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즉슨 저희에게 그 대입해 보면은 치즈레이지 내일 당장 망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10년 뒤에 치즈레이지는 대박이다. 대박이 나게 대박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렇죠. 치즈를 10년 뒤에 두고 봐라.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내일 당장 망할 수도 있어. 단기적으로는 최악을, 장기적으로는 최선을 기대하는 이제 그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 자세를 가지려면은 평소에 내 마음을 잘 챙겨야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에서 썼던 글입니다. 그러면 글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희가 오디오 콘텐츠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나요? 일단 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대학생 때그 많은 교수님들한테 clear and concise한 글을 쓰라는 가르침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료하고 간단 명료하네, 간단. 간단 명료. 간단 명료하게 쓰라는 그 피드백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글은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솔직하게 쓰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멋있게 보이려고 이런 말 저런 말 쓰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이해하기 좋을 단어를 선택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솔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솔직한 글, 좀 비워냈다고 해야 되나? 좀 비워낸 것처럼 보이고 싶어요. 글도 그렇고 저희의 웹사이트도 그렇고 샌드위치도 그렇고 그 심플함 안에 완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요소를 여기저기서 발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베이커분들이 굽는 빵을 봤을 때도 재료가 굉장히 심플하고 밀가루, 물, 소금, 그리고 효모만 넣어서 정말 멋있는 빵을 만드시는 분을 볼 때는 심플함의 극치잖아요. 근데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빵을 봤을 때 완벽하다. 그런 걸 볼 때도 감명을 많이 받아서 저도 제 제품에는 최대한 좀 심플함을 담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왜냐하면 경지에 올라와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뭐 코드로 따지자면은 굉장히 단순한 아예 저희 웹사이트에 보면 아예 자바스크립트가 없는 HTML과 아주 최소의 CSS만 들어가 있는 그냥 아주 단순한 웹사이트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 정적 사이트로 만들어놔서 속도는 굉장히 빠른. 기본에 충실한 거네요. 그렇죠. 그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내비게이션 하기 편하고 글을 읽기 좋고 너는 글을 보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아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라. 뭐 이런 거죠. 네.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그 민성님의 닉네임인 그 강단의 단이 원래 단순하다 해서 왔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전부터 어쩌면 한때는 그냥 단순한 취향이었던 것이 많은 경험과 또 다른 글이나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받은 영감에서 이제 버무려지면서
직접 하고 있는 일에까지 투영이 되는 철학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 또 조금 나눠보고 싶어요. 치즈레이지를 통해서 이것까지 해보고 싶다 하는 뭔가 상상이나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상상하기로는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식당이라면 하지 않을 일을 하고 싶거든요. 음, 근데 저는 지금 상상으로서는 그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그- 서비스? 네,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 버리는 거. 근데 그게 뭔가 회사 같이 만들어내서 뭐 스타트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뭐 투자 받읍시다 이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저희와 비슷하게 일을 하는 사장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뭐 간단한 서비스를 만든다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역할에 충실한 서비스? 네. 그런 거를 만들어 보는 거? 음, 그렇게 한다면은 너무 뿌듯하지 않을까. 음, 그리고 어찌됐든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습팟이 꾸준히 쌓이고, 저희의 글이 지금 꾸준히 쌓였던 것처럼, 그리고 소책자도 여러 가지 주제로 쌓이고, 그리고 소책자가 여러 가지 주제로 쌓였을 때, 그 치즈레이지 북스토어를 만들어 버리고 싶거든요. 온라인으로 편하게 가능하면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지금은 좀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그런 게 사실 어떤 식당이 그렇게 할까?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러면 치즈레이지 저희는 항상 막 작지만 오래가는 가게가 되고 싶다. 오래 간다라고 하면 야 최소 10년은 해야지 막 이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었는데 만약 정말 치즈레이지가 10년을 살아남은 거예요. 치즈레이지라는 이름으로 뭐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식당이 하지 않는 혹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어떤 무언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10년을 그래도 버틴다라고 하면 뭐는 달라지고 뭐는 그대로일까요? 일단은 같은 장소에서 하고 있을 것 같진 않고, 식당을 하더라도 뭔가 다른 장소에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장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식당을 하고 있을까? 그것도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제주지 서사로 1713은 사라져 있겠다. 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그때. 그러니까 10년 뒤에도 지금이랑 완전히 같은 구조면은, 제가 원하는 결과는 아닌 것 같아요. 돕는다는 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치즈레이지가 있어서 다행이다.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그때 가면 훨씬 더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떤 방식일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근데 이상적으로는 샌드위치 플러스로 뭔가 다양한 제품들로 인해서 영향을 넓게 끼치면 좋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만들진 않아가지고. 중요한 건 그냥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민성님이 쭉 이야기해 주셨던 다양한 철학들과 가치관이 잘 담긴 액션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겠네요. 뭐가 될진 모르지만. 그렇죠. 저는 그 과정에 제가 같이 할 수 있어서 진짜 영광이고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저와 인터뷰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대화가 또 어땠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그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너무 좋았고, 한 번 더 하고 싶다. 무서운데요? 저희 지금 1화도 2번 하고? 한 번 더 하고 싶다는 게, 할 말이 남은 것 같아요, 아직도. 아, 내 마음 안에, 마음속에 할 말이 많았구나. 저희가 이 방송, 그러니까 1화를 들은 한 분의 개인적인 후기 중에 하나가, 민성님이 한 달치 한 이야기를 다 듣는 기분이었다. 1화만으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민성님 안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지 저조차도 몰랐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아직 떠오르는 게 많아요. 미처 못한 이야기들은 또 저희 두 사람은 앞으로 또 강소팟을 통해서 그렇죠. 이야기 나눌 기회가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도 저희 두 사람이 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구성들도 좀 넣어보고 싶어요. 그래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확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소감 한마디? 정말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들려주시겠어요? 제가 진짜 요즘 많이 하는 생각인데, 학생으로 인생의 반 이상을 보내면서 숙제를 받으면서 살았잖아요. 숙제를 받아서 하고 점수를 받고 이런 거에 워낙 익숙해져 있는 삶을 살다가 이제는 사장으로 살면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내가 하는 일은 숙제가 아니다. 내가 결정해서 하고 있고 책임을 내가 확실히 져야 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손님이 없거나 뭐 글이 잘 안 써지거나 이럴 때 조금 좌절할 법도 하고 싶을 때 오히려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숙제가 아니야. 뭐 A를 받던 B를 받던 C를 받던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책임지는 거야. 잘 되든 안 되든. 근데 그게 진짜 내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그게 진짜 용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팟캐스트 출연 소감을 물어봤는데 요즘 하는 생각을 들려주셔서 너무 귀여워요. 근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안에 너무 많이 근데 남아있는데 이게 그 소감이라고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한 게 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전 이렇게 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팟캐스트의 묘미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앞으로도 이런 좀 진중한 대화 너무 깊어서 헤어나올 수 헤어나올 수 없어요. 빠지면은 그냥 네, 그런 대화를 하고 싶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러웠고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구나. 이걸 듣는 분은 확실히 나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를 함께 마련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주 비건 샌드위치샵 치즈레이지 강민석 사장님을 모시고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소신이었고요. 저희는 2주 후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